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으로 핵무기 사용을 선언하며 전 세계에 공포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단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정성과 평화에 대한 여러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세계 지도에서 더 작은 나라인 한국이 갑자기 존경과 기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러시아가 한국 때문에 핵무기 사용 계획을 포기했다는 뉴스가 퍼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공격적인 핵 계획과 대조적으로 한국이 세계 판도를 바꿀 역할을 하며 강대국이 자신의 위험한 의도를 포기하게 만든 상황을 그렸습니다. 이는 한국의 능력과 지역 및 세계적인 위치를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현대 세계에서 국가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대처하는 방식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여기서 군사력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닙니다. 또한 전라도 해역에서 발견된 큰 석유 매장량은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한국의 위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며 이 나라를 세계 에너지 지도상의 새로운 핫스팟으로 변모시키고 지역 및 글로벌 권력 균형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각각의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들이 국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세계 질서 형성에서 한국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다룰 것입니다. 푸틴이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계획까지 공개하며 핵을 쓴다는 폭탄 발표를 해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 더욱더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 때문에 러시아가 핵을 포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사장 드미트리 로고진은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네이티오 나토 국가들은 30분 만에 파괴될 것이라며 러시아 국영 TV 채널 페르빅 하나를 통해 이렇게 러시아의 핵 공격 시뮬레이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더욱 충격적인 점은 핵 공격 대상이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산 무기로 전체 무장한 폴란드를 비롯해 리투아니아뿐만 아니라 독일 베를린,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까지 핵무기 공격 시뮬레이션을 공개해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핵무기를 떨어뜨리는데 200초면 된다고 전했는데요. 이날 방송에 출연한 로디나당의 알렉세이 주라블료프 ALEKSEYGHURAVLIOV 의장은 사르마트 미사일 하나의 영국 제도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고 진행자는 영국에도 핵무기가 있으며 이 전쟁에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칼리닝그라드에서 사르마트가 발사될 경우 베를린을 106초, 파리를 200초, 런던을 202초 만에 타격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누구든 우리를 방해하거나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협하면 러시아는 즉각 대응할 것이며 그 결과는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흘 뒤엔 핵 운용부대의 특수경계태세 돌입을 지시하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러시아군의 핵 사용 조건을 첫 번째 러시아와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두 번째 러시아의 핵 억제 전력 인프라가 공격받을 경우, 세 번째 러시아와 동맹국의 존립이 위태로울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서방에 대한 위협 수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이 충족됐습니다. 푸틴은 서방국들은 러시아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했고 다른 계획을 하고 있었다. 우리 땅을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라며 특별 군사작전이 필요했고 시기적절한 조치이며 올바른 결정이었다라고 자신의 전쟁 판단을 스스로 칭찬했고 러시아의 최우방국인 벨라루스는 우린 뒤엔 핵 강국 러시아가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러시아와 벨라루스 모두 미국과 한국 등의 국가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5,977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5,428개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1,500개의 현역 핵무기와 4,500개의 비축 무기가 있으며 지상과 잠수함, 폭격기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최근 차세대 대륙간탄 도미사일 사르맛의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서방에 대한 핵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르맛은 최대 사거리 28,000km로 메가톤급 탄두를 15개까지 탑재할 수 있어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위력이 2,000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핵을 쏘겠다는 이번 러시아의 발표가 너무나도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표만 들어봐도 러시아가 진짜 큰일을 저지를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교회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매우 계산적인 사람이라면서도 그가 지금 당장 전쟁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서 걱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나토와 유럽을 분열시킬 것으로 판단한 푸틴의 계획이 실패한 것은 다행이지만 궁지에 몰린 푸틴이 핵을 쏘는 최후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문제 러시아의 출구 전략에 대해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한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해결책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 바이든이 한국을 일본보다 먼저 방문한다는 소식 여러분들도 이미 들어서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한국을 찾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국제 최강기구 인도태평양경제기구 IPEF를 설립하고 한국을 최초 회원국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PEF는 세계 무역뿐만 아니라 공급망과 인프라 정비 반부패 분야까지 컨트롤하는 전 세계 컨트롤 타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나토 기구에 가입해 사이버 방위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한국군이 나토국으로 대규모 파병, 여기에 더해 미국도 포기한 궁극의 무기신의 지팡이를 한국이 개발해 엄청난 진전을 보이고 있어 이를 러시아의 최초로 활용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고 수익률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신의 지팡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실 텐데요. 신의 지팡이는 원래 미국에서 계획했던 위성병기로 당시 미국 공군 내의 정식 명칭은 HYPERV의 로시아이TY 라드 번덜즈였습니다. 간단히 말해 인공위성을 만든 뒤 거기에서 무거운 물건을 떨궈서 그 물건에 실린 운동에너지로 행성급 피격 지점을 조준해 파괴하는 무기입니다. 우주에서부터 너무나 빠른 속도로 러시아군 시설과 인프라 시설 수백 곳을 한 번에 정밀 타격하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탐지할 수도 없고 현존하는 무기 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이 신의 지팡이가 사용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핵무기와는 달리 방사능 방출도 없고 정확하게 타겟 범위에서만 폭발을 일으킵니다. 게다가 아무리 러시아가 핵시설을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두어도 공격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위력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최후의 보루인 핵 공격 계획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그동안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던 이유는 바로 물가 상승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 침체까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나스닥 지수는 하루에 4% 넘게 폭락하며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 대비 50%는 양반이고 80% 심지어 90%인 종목들도 수두룩합니다. 역대급 폭락이 시연되고 있는데 러시아의 핵 공격 가능성이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을 심각한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 주식시장이 대폭락하며 전 세계인들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러시아는 이 시기에 유럽의 천연자원 수출을 전면 중단해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 폭등을 노렸는데요. 한국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며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전 세계 석유 생산 순위를 보시면 러시아가 3위입니다. 엄청난 규모를 생산해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수년 전 OPEC 석유 가격을 올리려 감산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당시 러시아가 생산량을 늘리자 석유 가격이 오히려 더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의 석유 생산 규모는 엄청난데요. 최근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으며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천연가스는 러시아가 세계 2위입니다. 즉, 갑자기 석유를 생산하지 않던 나라가 초대 규모 석유가 매장된 유전을 발견한다거나 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러시아는 인플레이션과 혈투를 벌이고 있는 미국, 유럽, 한국 등을 상대로 유리한 협상의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한국이 러시아의 이러한 계획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한국의 전라도 앞바다에 초대 규모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다름 아닌 러시아 조사기관에 의해 드러났는데요. 위치는 바로 전라도 앞바다인 이광구. 사실 이곳에서는 오래전부터 석유 탐사 작업이 시작됐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달러 30m로까지 폭락하면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작업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석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석유 최종 시출을 위한 작업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미중 그리고 미러 간 패권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이 이 지역에 자본을 대규모 투자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장량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에 전 세계 언론들은 한국인들이 갑자기 부유해질 수 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던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그런데 북해에서 엄청난 규모의 석유가 터져나오면서 한순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여기 노르웨이 GDP를 보시면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인당 GDP가 150만 원에 불과했던 노르웨이가 대규모 석유가 터져나온 뒤 2010년에는 1억 2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처럼 수출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를 주름잡는 첨단 기술을 보유한 것도 아닌데 1인당 GDP가 미국보다 더 압도적으로 높죠.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무한 경쟁 시대에 죽을 듯이 일하지 않아도 여유롭게 1년의 절반을 휴가로 보내며 살고 있는데요. 이 놀라운 기적이 이번에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의 소유인 유전을 중국이 뺏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광구에서 중국이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설치했다가 한국 정부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는 서해 어업 지도선 무궁화호가 최근 제2광구 서쪽 바다에서 이동식 구조물을 발견했고 확인 결과 중국 측이 설치한 석유 시추 구조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몰래 이곳에 시추공을 뚫어 한국의 재산을 몰래 빼내간 것으로 전문가들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며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중국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자 중국은 한국을 향한 도발 수위를 한층 더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유명 언론인은 한국의 끝은 우크라이나가 될 것이라며 최근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나토 기구에 가입한 데 대해 한국이 중국을 적대시하면 우크라이나 꼴이 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서경덕 교수는 이 중국 언론인을 향해 시원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입 조심하라며 이후시진 전 편집인은 예전부터 한국과 관련한 각종 막말을 내뱉은 인물로 아주 유명하다. 현재는 환구15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의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국 내 유력 언론이니 한국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것 같다. 사사건건 한국에 시비를 걸고 세계 속에 한국의 힘이 커지니 위협감을 제일 많이 느끼나 보다. 중국 공산당의 꼭두각시 나팔수 역할만 하더니 세계적인 흐름은 파악 못하고 자국용 지라시만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라고 말이죠. 여기에 바이든이 한국에 와서 한국과 함께 만들 때 중국, 러시아 겨냥용 국제 최강기구 IPEF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 중국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동시다발적인 발전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경항모 사업과 관련 한국 정부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 만한 이야기가 수면 아래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바로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를 한국이 건조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한화그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인데요. 조만간 한국이 보유하게 될 중항모는 대체 어떤 종류이며 한국이 어떻게 항모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60척. 이 숫자는 한국 해역을 제집 드나들듯이 침범했던 중국 군함의 숫자입니다. 공동관할 해역이 아닌 한국 단독 해역에 함부로 들어온 것을 센 숫자인데요. 2018년에는 230척을 기록했던 것에서 30척이 늘어난 숫자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관할 해역을 중국 해역인 양 침범하는 숫자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260척을 기록하며 최대치를 기록했죠. 국회 국방위원회 임병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남해를 통해 침범한 중국 선박은 110척, 서해를 통해 침범한 선박은 50척에 달했고 동해에서 발견된 선박은 10척에 달했습니다. 8월 한 달 기준으로 170척이 한국 항해를 버젓이 드나들었던 것이죠. 이조차도 한국 군함이 출격해 쫓아낸 숫자입니다. 한국 군함 몰래 침입한 숫자를 생각해보면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중국 군함은 한국 경계 수역을 유린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한국 해경과 해군의 도움으로 중국 선박을 쫓아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국 선박을 쫓아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무섭게 제조하고 있는 군함 때문이죠. 특히 미국을 쫓아가겠다며 해양굴기를 실현하는 중국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가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요새로 한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기도 하는 항모 숫자를 중국은 최근 들어 무섭게 늘리고 있죠.
중국 CCTV는 올해 세 번째로 진수한 항공모함 푸제남이 계류 테스트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계류 테스트란 함정을 부두에 계류한 채 선내 장비와 기계류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테스트를 가리키는데요. 이 테스트가 시행된다는 것은 곧 실전 배치가 멀지 않았다는 뜻이고, 한국에게 있어 강력한 경쟁 상대인 항공모함이 또 한 척 추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푸제남은 중국이 자체 설계해 건조한 최초의 사출형 항공모함으로 배수량은 8만 톤에 달하며 스키점프식 함재기 이륙 방식이 아닌 전자기 캐터펄트를 사용해 만든 항모입니다. 2024년 취역을 앞두고 있는 푸제남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전 배치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분석이었는데요. 그러나 계류 테스트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실전 배치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중국 선박들이 자국 해군력을 믿고 한국 영해를 침범하는 와중에 푸제남까지 가세하게 되면 중국의 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인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어민들과 군 관계자들은 한국도 서둘러 항모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형 경항모 사업이 추진되었죠. 하지만 지난 정권 때까지 적극적으로 진행되던 경항모 사업은 최근 예산이 중지되면서 실패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항모 도입에 대해 비관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항모 도입은 먼 훗날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측되었죠. 그러나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에서 항모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까지 추진되던 경항모가 아니라 중항모로 크기를 변경, 중국과 맞설 정도로 한국이 항모 규모를 키울 예정이라는 정보가 폴린 것이죠. 이 소식이 처음 공개된 것은 최근 성황리에 행사를 마친 대한민국방위산업전이었습니다. KAI는 이곳에서 특이한 형태의 모델을 공개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KAI가 공개한 것은 바로 KF-21의 함재기 모델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자존심을 살린 KF-21은 세계에서 주목받은 4.5세대 전투기로 현재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요.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의 많은 국가들이 KF-21 도입을 타진할 정도로 인기를 끄는 기종입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전에서 함재기 형태의 새로운 모델 KF-21N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은 의문을 가졌죠. 그동안 논의되던 한국형 경항모에는 도저히 실을 만한 크기의 함재기 모델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직 이착륙기 모델이 아닌 활주로 이착륙기 모델로, 다시 말해 함재기에 활주로가 무조건 달려 있어야 하는 사이즈가 큰 항모만 수용 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신모델의 등장에 의문이 증폭되는 상황. 이 궁금증을 김승겸 합참의장이 국회에서 풀어주면서 한국형 중항모 사업의 실체가 드러났죠.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함재기 모델과 관련 설계 변경을 암시하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경항모로는 도저히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와 경쟁이 불가능하고 한국 해군의 질적 상승을 위해 사이즈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죠.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말하며 실제 중항모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한국 정부가 진지하게 중항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도 같이 밝혀졌는데요. 바로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적자로 새로운 주인을 찾던 대우조선해양을 정부와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한화그룹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긴급회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매각 논의가 이어졌고, 정부 주도로 재빠르게 대우조선해양을 한화로 넘기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마치 사전에 협의가 된 것처럼 빠르게 결론이 났는데요. 심지어 한화그룹이 애초에 원했던 것은 특수선 분야였으나 정부가 회사 전체를 인수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곳으로 대한민국 조선업 분야에서 상징적인 회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건조 노하우를 지닌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곳이 방산업계에서 유명한 한화와 힘을 합친 것은 무척이나 상징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정부가 이 합병 추진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은 정부에서 한화 주도의 중항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품고 있고 이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 한화는 예전부터 한국의 록히드 마틴이 되겠다고 자부하며 육해공 방산 분야를 전부 진출하겠다는 야심을 품은 기업인데요. 그들에게 있어 수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해양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로소 그 마지막 수건을 달성한 것이죠. 일각에서는 아직 경항모는커녕 중항모 건설조차 시도하지 못한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항모 건설을 하는 것은 불가능이고
무모한 일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방산 산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일에 도전해왔습니다. 누구도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엔지니어와 방산 관계자는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나하나 기술을 개발하면서 지금의 방산 신화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한화에게는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카드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합병 이전 영국의 밥콕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기술 협력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죠. 양사는 국내외 함정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기술력을 하나로 모으기로 합의를 하며 밥콕사가 가진 경항모 제조 노하우를 전수할 것을 약속했죠. 밥콕사는 퀸 엘리자베스함을 비롯해 세계적인 해군 함정 설계와 건조에 참여한 회사입니다. 수상함과 잠수함의 핵심 장비 개발에 탁월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는데요. 애초에 대우조선해양이 밥콕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경항모 사업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한화에 합병된 이상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로 설계 변경이 논의되면서 오히려 이상적인 형태로 사태가 전개된 것인데요. 영국의 대표 함정이라 할 수 있는 퀸 엘리자베스호는 중항모로 설계되었고 엘리자베스 개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밥콕사는 전 세계 동들어서 몇 안 되는 중항모 건설 노하우를 가진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양해각서까지 인계받으면서 중항모 건설 및 설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셈이죠. 게다가 항모에 있어 필수적인 전자전 장비와 레이더에 있어 한화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 너무나도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면서 한국이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 개발하는 데는 그 어떤 어려움이 없게 된 것이죠. 사실상 중항모 개발에는 프로젝트 추진 의사만 있으면 되는 가운데 한화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세계적인 수준으로 점점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한국 방산. 한국의 이지스함이 미국의 이지스함과 동급이 된다는 소식이 나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 해군의 철통 같은 대비 태세가 갖춰지게 되면서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완벽히 방어할 수 있게 됐다는데 무슨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성능 개량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고 있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드디어 새롭게 거듭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해군은 지난 9월 세종대왕급 성능 개량 사업 소요를 제기하며 203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실제로 최근 국감에서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은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세척에 SM-3나 SM-6 미사일과 같은 요격 체계는 없다면서 함대공 요격 미사일인 SM-6는 물론 SM-3도 조속히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세종대왕급이 SM-36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 해군이 SM-36 도입은 물론 기존의 깡통 이지스함으로 여겨졌던 세종대왕급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의지가 있음을 피력한 겁니다. 해군에 따르면 세종대왕급 세척의 구축함을 개량하는데 10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미국의 동급 구축함 개량 사업 일정을 고려하면 이를 긴급 소요 사업으로 전환해 사업 일정을 크게 앞당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과거 미국과 일본의 개량 사례를 봤을 때 예산만 확보된다면 성능 개량 공사에 필요한 기간은 한 척에 1년이 채 걸리지 않기 때문에 미룰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은 미국이 우리 세종대왕급과 유사한 버전의 이지스함을 최신 버전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시기여서 미국과 사업 일정을 맞춰 공동 발주하면 사업 비용도 대폭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한국형 구축함 KDX-III 사업을 통해 전력화된 길이 166m, 경하 배수량 7,600톤급의 이지스 방공체계를 탑재한 구축함인데요. 2010년 림팩에 참여한 세종대왕함은 총 19척 가운데 함포 사격으로 표적의 100m 이내인 75m 오차율을 보이면서 탑건함으로 선정되기도 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구축함입니다. 실제로 최근 CNN에서 한국이 만든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을 지난 6월 CNN은 이들은 아마도 세계 최고의 군함일 것, 그리고 그들은 미국산이 아니다라는 기사를 보도하고 세종대왕함을 세계 최고의 군함으로 꼽았습니다. CNN은 세종대왕함이 중국 구축함 타이프 55보다 우위에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으로부터 선박을 구매하거나 미국 설계 선박을 건조하는 것도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구축함 타이프 55는 배수량이 12,000에서 13,000톤으로 일반 구축함보다 크고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대공 및 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는 112개의 수직 발사 시스템 VLS셀을 갖고 있으며 미 해군의 최신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의 96개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 구축함 타이프 55보다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이라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한국의 세종대왕급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실제로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타이프 55가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에게 밀린다고 보고 있는데 세종함은 타이프 55보다 약간 작지만 128개의 VLS셀과 지대공, 대잠, 순항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로 더 강력한 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종함은 우리 해군 함대의 자랑으로 이 함정 하나로 우리 해군은 대공, 대함, 대잠수함, 대함 등 여러 동시 상황에 대처하고 탄도미사일로부터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종대왕급은 그동안 몇 가지 요격 체계와 관련해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SM-3 운용이 가능하지만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SM-3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 개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척당 최소 5천만 달러가 투입돼야 합니다. 이는 사실 그동안 중국 등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그르면 물국 체계 판출하는 외교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신경을 썼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해군이 조금만 언급해도 예전부터 중국은 분노를 숨기지 않고 폭발하며 유독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과거 사드, 도입 논란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중국의 움직임을 볼 때 한국이 세종대왕급의 SM-3를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우리 해군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하려 하자 중국은 이를 두고 해상사드 구축 계획이라며 맹비난하며 발작했습니다. 당시 중국 관영 매체 환구망은 한국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함대공 요격미사일을 탑재하려는 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의 미국경도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해양권익을 둘러싸고 일본, 중국과 대립하는 한국 해군이 역량을 강화하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면서 한국의 해상사드가 날로 악화하는 해상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세 척의 구축함이 북한의 수많은 전술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도 없을 것이라며 한국이 복잡한 시스템을 제대로 조정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무지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해군의 SM-3, SM-6 업그레이드 소식 나오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에 이어 후속 사업으로 정조대왕함이 필살기로 등장하면서 화상기로 중국을 벌써 벌벌 떨게 만들고 있는 주의 격리다. 심지어 정조대왕함은 미국의 이지스함과 동급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대한민국 해상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으로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지난달 미 해군 7함대 소속 SM-3로 ICBM 격추에 성공한 이지스함 존 핀이 제주 해군 기지에 입항했다 출항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2020년 미국 미사일 방어청은 존 핀에서 신형 요격 미사일 SM-3 블로기어를 쏘아 올려 모의 ICBM을 격추하는 시험에 성공했는데 당시 시험은 북한의 ICBM 위협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우리 해군은 존 핀함 입항을 계기로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등 북한의 ICBM 도발을 경고하기 위한 대응을 펼쳐나갔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 이지스함과 미 이지스함이 함께 북한의 도발에 나설 정도로 동일한 수준의 전투태세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대왕급에 이은 정조대왕급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우리 이지스 구축함은 미국 이지스함과 동급 수준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방사청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 탑재할 함대지 탄도미사일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의결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수백 km를 날아가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서해는 물론 동해에서도 북한이 내륙에 지은 핵미사일 관련 시설과 전쟁 지도부를 겨냥한 한국군의 창이 한층 날카로워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요격 방어가 임무였던 이지스 구축함에 함대지 탄도 유도탄이 탑재되면 해군의 수중 킬체인이 한층 보강되는 건 물론 북한이 지대공 방공 체계를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함상에서 발사되는 탄도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의 단점도 보완해줄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한국의 해상 탄도탄 방어의 핵심 전략 자산은 바로 이지스 구축함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대왕급은 요격 능력이 없기에 성능이 개량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사업이 광개토 II 이지스 구축함 획득 사업이었는데 정조대왕급은 기존 광개토 III 배치 I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비해 필살기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실제로 정조대왕급은 탄도탄 대응과 대잠수함전 능력이 향상된 함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우리 군은 여기에 베이스라인 9를 탑재하며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요격을 위해 SM-6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신의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에 우리 해군 함정 중 처음으로 탑재되는 요격미사일 SM-6는 항공기 함정 탄도미사일은 물론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 체계입니다. 실제로 SM-6는 미국과 한국에서 사용하는 SM-2 함대 공미사일의 성능을 높인 것으로 최대 460km까지 날아가며 멀리 떨어져 있는 적기가 대한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먼저 공격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올해 초 미국 미사일방어국은 SM-6 미사일이 현재 미국 무기체계에서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조대왕급의 SM-6이 도입되면 한국의 이지스함은 미국과 동급 성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정조대왕급은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장착하는데 이는 3000T급 잠수함에 탑재되는 SLBM과 유사한 특성을 지녀 북한 지하시설을 파괴할 관통력, 전파방해를 극복하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도 중량은 1T 안팎으로 추정되며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구축함에 탑재된 한국 형수직 발사체계를 통해 발사됩니다. 이렇듯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장착하게 될 정조대왕급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의 지하시설을 파괴하는 건 물론 해상에서 타격할 수 있는 북한 내 표적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평소에는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하면서 유사시에는 전술적 차원에서도 쓰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북한 핵미사일 요격 체계의 첫 단추로 핵심 자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HD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작년 7월에 진수한 정조대왕급은 지난 7월 2번함을 착공한 데 이어 내년 11월 마지막 3번함을 착공한다는 계획인데요. 정조대왕함은 시운전 평가 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말 우리 해군에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전력화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서해와 동해, 남해, 바다 3면에서 작전을 펼친다면 대한민국의 해상 방어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국군은 대만과 마주한 푸젠성 앞바다에서 공격용 헬기를 동원한 저공비행 훈련과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소속 73집단군 항공여단은 최근 지10 공격용 헬기를 대거 동원해 전투력을 검증하고 조종사들의 전술 능력을 시험하는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방송들은 이번 훈련에 미국의 UH-60 블랙호크와 유사해 중국판 블랙호크로 불리는 지20 공격용 헬기도 동원됐다고 전했는데요. 지20은 제2-20 스텔스 전투기, YU-20 공중급류기와 함께 20 시리즈로 불리는 중국의 최신 군용기입니다. 중국은 특히 공격용 헬기에 집착이 강한데 이는 헬기가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에서 정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섬지역이나 상륙작전에 특별한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난달 대만 앞바다에서 헬기를 활용해 대대적인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항공모함을 활용한 압박을 하고 있는데 함재기가 여의치 않은 중국의 특성상 헬기를 활용한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주력 공격형 헬기는 WG-10인데요. 이번 도발에서도 WG-10이 주축이었습니다. 그런데 WG-10은 중국판 블랙호크라는 별명에 전혀 걸맞지 않게 내구성과 성능에서 짝퉁 헬기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악명이 높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격 헬기로 2010년부터 배치된 WG-10은 중국이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공격 헬기로서 AH-64와 마찬가지로 대전차 공격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WG-10은 탑재 중량 7톤, 최대 속도 300km/h, 항공 거리 800km, 57-90 무유도, 로켓을 최대 4개까지 탑재 가능하고 HJ-8 대전차 미사일, AKD-10 대전차 미사일 8에서 16기들 탑재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처참합니다. 러시아가 공격용 헬기 수출을 거절하자
중국은 러시아의 공격형 헬기 기본 설계를 구입합니다. 이후 부족한 기술은 캐나다 회사의 기술을 빼돌려서 제작을 시작했는데 러시아와 캐나다의 기술을 중국이 믹스해서 만들었으니 당연히 호환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애초에 러시아의 전차부대를 방어하고 혹시 모를 미국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동남아시아로 확장하기 위해 공격용 헬기를 만들고 싶어서 자신의 부족한 기술력을 보충하기 위해 다각도로 기술 도입선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난색을 표해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캐나다의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에서 기술을 빼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의 계열사인 프렛 앤 휘트니 캐나다가 공격용 헬리콥터에 장착된 민수용 엔진을 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엔진 컨트롤 소프트웨어를 중국에 판매한 것이 드러나 이 회사는 미 정부로부터 7,5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WG-10은 시작 단계부터 다른 나라의 기술을 빼내고 카피하고 믹스하는 등 한마디로 막장이었습니다. WG-10 공격 헬기는 2003년 4월 비행을 시작했으며 2013년 중반에는 최소 5개 항공여단에 배치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 2014년 최악의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중국의 공격용 헬기 WG-10이 추락한 모습입니다. 저공으로 비행 중 기체 꼬리 로터의 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한눈에 봐도 기체가 종이장처럼 부서져 있습니다. 중국에서조차 내구성 논란이 들끓었는데 당국은 기체가 구겨지면서 충격 완충 역할을 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중국은 자세한 사건 경위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후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올렸습니다. 중국 기술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다수였는데요. WG-12 하복이나 아파 취급이 아니라 타이거나 망구스타급이라는 댓글에 대해서는 해시태그 메인 블레이드도 상하지 않을 정도로 사뿐히 내려앉은 경우 배가 저렇게 뭉개지는 공격 헬기가 있단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아파 취급이던 잠자리급이던 간에 공격 헬기는 적의 소화기탄을 막아내고 급격한 회피 운동도 배겨낼 튼튼한 골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배치기 한 번 했다고 배가 저렇게 된다면 그 안에 들어갈 방폭용 써멀 자켓 입힌 연료통은 어찌 될 것 같습니까? 해시태그 조종사가 무사히 걸어서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불시착을 한 공격 헬기라면 그게 경공격 헬기이든 아파 취급의 중형 헬기이든 저렇게 부서져서는 안 됩니다. 잠자리 같은 RE-12도 오토 로테이션에 성공해서 조종사가 걸어나갈 수 있는 수준의 불시착을 한 경우 동체 프레임은 대부분 원형을 유지합니다. 라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에도 중국에서는 헬기 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그래도 중국 당국은 사고 원인이나 경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예상대로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홍콩 주둔 중국 인민해방군의 헬기가 비행훈련 도중 추락해 탑승자 4명이 사망한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홍콩 외곽에 있는 타이람 공원 인근에서 비행훈련을 하던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소속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헬기는 타이람 공원 인근에 있는 대형 송전탑과 충돌해 추락해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장에는 20m 높이의 대형 송전탑 맨 윗부분이 훼손된 흔적도 있었습니다. 당국은 헬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나 경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흥콩 인권단체인 중국인권민운정보센터가 추락한 헬기는 G8기종의 수송용 헬기이며 이번 헬기 추락 사고로 인해 4명의 탑승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홍콩 야당도 정부나 흥콩 주둔 인민해방군 측이 이번 사고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지만 당국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2017년 중국 푸젠성에서 추락설이 나돌던 헬기 사고 소식은 중국 당국이 결국 사흘 만에야 추락 사실을 인정했을 정도로 중국은 자신들이 독자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WG-10의 추락 소식이 밖으로 새나가는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2017년 1월 23일 중국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헬기 추락 소문이 퍼졌지만 당국은 어떻게든 은폐하려 하다가 결국 사흘 만에 추락했다고 인정했는데 그때 추락한 기종 역시 WG-10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당시부터 100대 넘게 배치된 WG-10에 대해 결함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중국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계속 운행해왔습니다. 심지어 중국 당국은 미국의 AH-64 아파치, 러시아의 밀미-28과 성능을 겨눌 정도로 우수하다고 홍보하면서 육군 항공병 부대에 500대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WG-12 시작은 선진국의 2세대 헬기를 목표로 했지만 엔진과 로터, 전동 시스템에서 기술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중국 당국만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중국에게 자체 개발한 공격용 헬기는 자존심과 같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격형 헬기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의 미-24 하인드 공격 헬기가 초저공 비행 중 날아오는 미사일에 피격된 뒤 화염에 휩싸인 채 곧바로 지상에 추락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러시아군의 대표적인 공격 헬기가 우크라이나군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의해 피격된 뒤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여 격추되는 영상이 공개되자 공격용 헬기 추종론자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러시아제 미-24 공격 헬기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구소련이 무자헤딘 반군을 대상으로 사용해 반군에게 가장 큰 공포 대상이었지만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맨페즈와 대공 시스템이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는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러시아제 공격 헬기도 이런데 중국 헬기는 오죽할까 싶습니다. 한국은 맨페즈 신궁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레이저 방공망까지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즉 중국산 공격용 헬기는 한국 입장에서는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맨페즈 MANPADS는 보병 휴대용 대공 방어체계 MAN 포터벌 에어 디펜스 시스템의 줄임말로 보병이 휴대하여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경량화, 자동화된 대공 미사일을 가리킵니다. 휴대용 대공 미사일로도 불립니다. 신궁은 국방과학연구소와 LIGNX1이 개발한 한국 최초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로서 한국군이 영국의 제블린, 미국의 FIM-43 레드아이나 FIM-92 스팅어, 러시아의 이글라 등 다양한 보병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다 써보고 이들의 장점을 모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맨페즈 신궁의 무게는 미스트랄보다 6kg 정도 가볍고 명중률은 95% 이상이며 가격은 5천만 원 정도 더 저렴합니다. 미스트랄과 같은 기능인데 적외선 방해 대응 능력 IRCCM과 목표물이 반경 1.5m 이내로 접근하면 폭발하는 근접 신관까지 있어 효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특히 맨페즈 신궁은 근접 신관과 표적기의 비행 방향과 나란하게 접근하여 격추하는 기능이 있어 적기의 조종사와 엔진 등을 노릴 수 있어 더 효과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공격용 헬기가 사실상 제대로 된 함재기가 없는 중국의 실상만을 보여줬을 뿐 막강한 활용 능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